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정재훈입니다. 네, 자연어 처리 바이블 챕터 5 어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서적으로는 자연어 처리 바이블 참고하였고요. 이 참고 자료는 이 아래에 추가적으로 참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챕터 5 어휘 분석 렉시컬 어널리시스에서는 첫 번째 형태소 분석, 두 번째 품사 태깅, 세 번째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기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휘 분석이란 이 단어의 구조를 식별하고 이 분석함으로써 어휘의 의미와 품사에 관한 단어 수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휘적 의미를 판단하고 이 한 문장에서 단어나 구를 식별하는 형태소 분석과 이 품사 정보를 갖고 품사를 결정해주는 품사 태깅을 통해 이 어휘 분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형태소 분석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형태소란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최소한의 의미를 갖는 단위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이게 형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 그다음 퓨, 그다음 터 이렇게 따로 쪼개서 보면은 최소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이란 최소한의 의미를 갖는 단위인 이 형태소를 가지고 이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자연어의 제약 조건과 문법 규칙에 맞춰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형태소 분석 절차로는 첫 번째, 단어에서 최소 의미를 포함하는 형태소를 분리하고, 두 번째, 형태론적 변형이 일어난 형태소의 원형을 찾고, 세 번째, 단어와 사전들 사이의 결합 조건에 따라 이 옳은 분석 후보를 선택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네, 첫 번째, 단어에서 최소 의미를 포함하는 형태소 후보를 분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어절 한국어는 그림과 같이 5개의 형태소인 한국어, 괄호, 알파벳 코리안, 그 다음에 괄호, 등이 연결된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의 처리 대상은 어절이고, 어절은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형태소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형태소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형태소가 연결될 때는 형태소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형태소의 원형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라면 나 플러스 는이고 거기에 또 두 번째 의미로 나는 이라는 것은 날다 플러스 는이 붙어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형태소 원형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형태론적 변형이 일어나는 형태소의 원형 복원 및 형태소 품사쌍 생성입니다. 네, 형태소는 하나 이상의 품사를 가질 수 있으며 이 하나의 형태소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와 품사의 쌍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는 한국어랑 고유명사 이렇게 품사의 쌍이 될 수 있고 나는 대명사, 명사, 동사, 보조용언이라고 이 네 개의 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소 품사쌍입니다. 그래서 형태소와 형태소 품사를 이제 쌍으로 나타낸 것을 형태소 품사쌍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세 번째, 단어와 사전들 사이의 결합 조건에 따라 옳은 분석 후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어절은 하나 이상의 형태소 품사쌍이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형태소 품사쌍열이라고 부르며 이 하나의 어절은 하나 이상의 형태소 품사쌍열에 대응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 5-4를 보면 이 10개 형태소 품사쌍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각각 다 다른 품사를 가진 쌍을 이 여러 가지 나는을 10개의 형태소 품사 쌍이 되는 것입니다. 나 플러스 는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를 봤으니까 영어 형태소 분석을 보면은 영어는 최소 단위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기본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간 추출, 스태밍이랑 이 표제어 추출을 사용하면
이 영어의 형태소 분석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예를 보면은 스테밍은 어간 추출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S가 빠져가지고 AGA 마치드에 ED가 빠져서 마치 이 어간이 추출이 된 거고 이 레마티제이션은 이 표제어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형태의 단어를 이제 추출하는 건데 뭐 비동사를 예를 들면은 MIG가 있는데 이게 원래 형태가 이 비동사의 B이기 때문에 이 레마티제이션은 B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예시도 have, watch, do 이거 원래 형태로 이 표제가 추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미사와 접두사 이 앞에 머리 부분에 붙은 게 접두사고 뒤에 부분에 붙은 게 이제 꼬리 쪽이라고 생각해서 접미사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어의 형태서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이 접사를 제거했을 때 의미가 바뀌는 단어가 또 이제 영어가 되게 많기 때문에 파생어가 의미가 바뀐 단어가 존재하면서 이 최소한의 의미를 갖고 형태서를 찾아 이 원형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한국어 형태소 분석 오픈 라이브러리를 보면은 저희가 오픈소스로 많이 이렇게 고려돼서 만든 쿠코렉스랑 뭐 한나눔, 코모란, 미캡, 꼬꼬마, 트위터가 있고 그다음 이 코어 NLP죠. 카카오에서 또 이번에 새로 만든 CNN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 한글 애널라이저 3가 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윈도우에서는 안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각각 기준, 처리 시간, 성능이 다 다르고 그 어떤 데이터에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활용해서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라는 거를 이 각각 형태소 분석해서 예를 보면은 한나눔에서는 이제 아버지 가방 들어가로 이렇게 명사로 보는데 이 꼬꼬마에서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리고 뭐 코모란에서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를 하나로 받고 미캡에서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이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저희가 사람이 봤을 때의 의미랑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의 의미랑 이게 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잘 구별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품사 태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품사가 뭐냐면 품사의 사전적 의미는 단어의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것이고 이 형태소 분석기에는 문법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형태소 분석에 용이한 수준의 이제 품사를 분류해서 품사 체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나라 품사에 대해서 뭐 분석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제 품사를 기능적으로 분류를 하면 주체 기능을 하는 체언 여기에는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가 들어가고 활용 기능을 하는 용언 이 동사, 형용사가 들어가고 수식 기능을 하는 이 수식언 관형사, 부사가 들어가고 독립 기능을 하는 독립언, 감탄사가 들어가고 관계 기능을 수행하는 관계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품사 태깅 접근법에서 규칙 기반 접근법을 확인할 텐데 저희가 이제 규칙 기반 접근법이란 이 언어 정보에서 생성되는 규칙의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적용하여 태깅을 수행하는 거고 규칙 기반을 적용하게 되면 품사 사이 관계 외에 이제 어절에 대해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통계 기반의 접근법보다 교정이 통계 기반의 접근법이 다루지 못하는 것까지 이제 다뤄주는 게 규칙 기반의 접근법인데 이 규칙 기반의 접근법은 또 이 분석을 할 때 언어 전문가가 완전히 수동으로 구축하거나 최소한의 규칙으로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많이 높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뭐 수작업으로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문가가
구축을 하니까 정확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규칙 기반의 접근법에는 긍정정보, 부정정보, 수정정보를 이용해서 이 중의성을 해결하고 태깅을 부착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긍정정보는 이 문장에서 선호되는 어휘 태그에 대한 언어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문장에서 형태소 분석된 결과의 순서가 이 가나 다라라고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규칙에서 긍정정보 규칙은 이 가와 나의 중의성이 있고 뒤에 나오는 다랑 라가 이 긍정정보 규칙을 적용했을 때 먼저 나오는 아까 저희가 가정했죠 가나다라 순서로 먼저 나오는 태그 가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가 긍정정보 규칙이 되도록 태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정보는 특정 문장에서 배제되는 어휘 태그에 대한 언어 지식인데, 이 부정정보 규칙에는 이 앞에 단어가 가이고 뒤에 단어가 태그가 나일 때, 네, 단어가 아니 태그죠. 단어의 태그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앞에 단어 태그가 가, 뒤에 단어 태그가 나일 때 이 물음표 표시는 뭐냐면 이 단어 태그 다가 될 수는 없다. 물음표가 표시된 단어에 이 다는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저희가 규칙을 이렇게 만든 거고, 세 번째 이제 수정 정보는 일반적으로 통계 기반 접근법과 같이 다른 태깅 방법을 유발할 때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정 정보 규칙은 이 모르는 정보나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을 때 태그가 가에서 나로 수정하는 표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긍정, 부정, 수정 정보입니다. 저희가 규칙을 준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통계 기반 접근법이 있는데, 태그가 부착된 대량의 코퍼스가 태깅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고 이 코퍼스에서 추출된 통계 정보를 이용해서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이 통계 기반 접근법은 그래서 태그가 부착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통계 정보 추출이 용이하고 이 의미 있는 통계 정보를 추출하고 이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통계 기반 접근법에는 은닉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있는데, 네, HMM 모델이라고 하죠. 지금 요즘 새로 나온 딥러닝 이전에 성능이 가장 좋았던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큰 틀로는 뭐 주어진 문장에서 형태소의 품사 태그 정보를 숨긴 채 확률 정보를 이용해서 가장 높은 가능성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길을 갔을 때 어떤 확률이 가장 높은지 그거를 선택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맞다로 보여주는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 마르코프 가정에는 트랜시션 프로바빌리티랑 이미션 프로바빌리티가 있는데, 이게 두 개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시션 프로바빌리티는 현재 품사의 발생은 이거죠. 이 현재 품사의 발생은 이게 ci-1이 이전 품사의 이 품사 C가 품사고 W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전 품사에 이제 의존한다. 이전 품사가 발생돼야 뭐 현재 품사가 발생된다라는 확률과 이 이미션 현재 단어의 품사는 현재 단어의 품사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현재 단어의 품사는 현재 단어의 품사에만 의존한다라는 이 확률로 곱해져서 최대의 확률이 나타나는 이 아규맥스 함수로 적용된 이 마르코프 가정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최대한 확률이 이 모든 길에서 가장 높은 길로 가는 이 file like a flower가 명사, 동사, 그리고 관사, 또 명사 이렇게 이어지는 게 가장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닌 총 확률이 제일 높은 패스를 고르는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딥러닝 기반의 품사 태깅이 있는데, 이 딥러닝의 뭐 품사 태깅 효과는 뭐냐면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을 하고 폭넓은 문맥 정보를 다룰 수 있고 모델에 적합한 출력을 다루기가 간단하다고 하고
언어와 특성이 다른 뭐 언어와 함께 뭐 음성이나 사진 함께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서 이 멀티모달 구축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딥러닝을 하면은. 근데 이제 기존의 형태수 분석의 한계점은 이게 변형 규칙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전을 사용하지 않고 문자 단위의 형태소가 불가능합니다. 그 과거의 형태소 분석은.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언어 단어의 언어 단위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딥러닝을 이용을 했고, 형태수 분석 및 품사 부착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 문자 단위에서도 데이터를 이제 양방향 모델로 적용해서 정량화를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형태소 분석은 LSTM, 바이LSTM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품사 태깅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 형태소 변환, 단어 수준 형태소 분석 또는 형태소 분석 작업이 필요하고, 형태소로 변환된 것이 이제 따라 태그를 지정해 줘야 되고, 이 문장 형태 세그멘트와 함께 뭐 이런 고급 다중 문자로 이 고통을 NNG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NNG로 만들어주는 문자 변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게 아니네요. 이 고통스런에서 고통과 고통스럽다의 스럽을 스런으로 이제 이게 비읍이랑 니은이랑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네, 이것을 이제 고급 다중 문자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도 분석 예시로는 첫 번째, 이건 책에서 가정했던 행동인데요. 주요 세 가지 액션, 킵은 수정되지 않는 문자, 눕, NOP는 사라지지 않는 문자, 아니 사라지는 문자, 그다음 모드는 수정되는 문자. 그래서 여기 킵 모드 이렇게 이 행동에 맞게 부착이 돼 있고요. 그걸 이제 첫 번째로 얘네가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이 아래 행에 표시된 태그가 지정되지 않는 것이고, 이제 제한하는 규칙에 의해 생성된 태그는 두 번째 행과 같다. 이 두 번째 행과 같다는 거죠. 이게 규칙이 정의되지 않는 거고, 이게 규칙이 정의된 겁니다. 그리고 형태소의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keep, 이 보드는 이제 bio 또 태그라고 bio 태그가 있는데, 이거는 bio 표현이라고 개체명을 인식할 때 쓰는 건데, 이 코퍼스로부터 개체명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금방 말씀드린 bio 방법은 b가 이제 시작 단어가 시작할 때 비긴의 약자로 b고, i가 인사이드의 이제 개체명의 내부 부분을 의미하고, 그다음 bio가 이제 마지막 o는 아웃사이드, 바깥쪽에 있는 개체명이 아닌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bi 시작과 내부, 왜냐하면 스럽이니까. 그래서 이 킥, 얘네들이 이제 정의한 세 가지 주요 행동과 bio 주석을 함께 사용해서 이 분들은 마지막에 런의 최종 자음 하위 문자 단위 니은이 스런이 비읍으로 변환이 되고, 니은이 비읍으로 변환이 된 거네요. 그래서 융합된 전체 문자는 이전 출력 형태소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의 하위 문자 단위는 분리되어 새로운 완전한 형태소 표시인 ETM, 그리고 여기 이 스럽은 XSA, 그리고 고통은 NNG로 이제 태깅이 되면 형태소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 태깅 되는 거는 여기 이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자연어 바이블에서 논문 가볍게 그냥 요즘 딥러닝에서는 품사 태깅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그냥 어떤 논문에 대해서
이 양방향 LSTM CRF 논문에 대해서 가볍게 글로만 알려주셨고요. 나중에 이 책에서 챕터 21에서 이 딥러닝 기반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이 품사 태깅 진행이 이제 예정이므로 어, 책에서 말한 예시 말고는 가볍게 이거를 구현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심도 있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서에서 참고한 논문은 양방향 LSTM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CRF 목표를 최적화하는 그 논문을 썼고, CRF를 사용하면 CRF가 또 무엇이냐. 네, CRF라는 게 뭐 컨디셔널 랜덤 필드인데 CRF가 뭐냐면 CRF층을 여기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활성화 함수의 결과들의 값들이 CRF로 입력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워드 1에 대한 by LSTM 셀과 활성화 함수를 지닌 이 0.7부터 0.06의 층은 CRF에 인풋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단어에 대한 활성화 함수를 지닌 출력값은 CRF층에 입력이 되고, CRF층은 레이블 시퀀스에 대해서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시퀀스를 예측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 CRF층은 점차적으로 훈련 데이터로부터 아래와 같은 제약사항들을 학습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어는 I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BIO가 자체가 비긴이 시작인데 I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무조건 B가 와야 되고, I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OI의 패턴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O 다음에 O가 끝이면은 다음에 무조건 B가 와야 되는데, 이게 OI가 나오면은 이상하니까 그거를 또 제약 조건으로 만들어줬고, 세 번째 BII 패턴에서는 개체명은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뭐 예를 들어 B 다음에 B 퍼 다음에 B 뭐 IORG가 나오지 않게 합니다. B 퍼 다음에는 I 퍼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양방향 LSTM은 입력 단어에 대한 양방향 문맥을 반영을 하는 거고, CRF는 출력 레이블에 대한 양방향 문맥을 반영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바이 LSTM이니까 이게 그 양방향의 정보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해주는 것 같네요. 가볍게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사 태깅 및 NER에 사용되는 표준 개체 인식이죠. 사용되는 표준 바이 LSTM CRF 시퀀스 태깅 모델과 이 논문에서 사용한 건 같고, 평가 결과 언어학적 지식을 하지 않는 접근 반복 중에 가장 높은 단어 및 문장 단위 부착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기의 활용 분야에서는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은 구문 분석 단계의 전처리 과정으로도 간주되고, 정보 검색에서 높은 정확률과 재현율을 갖는 세계인어와 검색어 추출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기계 번역, 용례 추출, 질의응답 시스템 및 언어정보 획득, 철자 및 교정, 사전 구축 등 자연어 처리 제반 분야에서 가장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전체적으로 활용 분야입니다. 네, PPT는 이상으로 끝내고 실습 책에서 나온 실습 이 품사 태깅 한국어에 대한 품사 태깅인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코어 NLP를 사용해서 다운을 받아주시고, 그다음 아까 저희가 라이브러리로 코코마, KT, 한나눔, 호모란, 트위터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패키지들을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 다 한 개씩 예시로 보여주는 건데 뭐 필요하신 것만 여기서 5가지니까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다른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국어를 이제 품사 태깅 할 때는 이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프린트, 뭐 그리고 이제 이 5개 중에 어 꼬꼬마가 이 만약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이 두 문장이 뭐 이렇게 문장을 잘라준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문장 분리가 안 된다고 하고 이게 아마도 이렇게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라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형태수 분석기 뭐 집에 가면 감자 좀 쪄줄래? 를 뭐 각각 이렇게 해보면은 각각 이렇게 보는 패키지들이 보는 뭐 잘라주는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자기 아까 말한 제가 필요한 분석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품사 태깅을 해보면은 이 잘라진 거에 대해서 품사 태깅이 된 거를 볼 수 있고 저는 뭐 가볍게 품사 태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 공급하는 이게 위즈 도메인에서 가져온 특허 요약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약본에서 이걸 한번 다 해볼까요? 아니다. 청구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글을 금방 품사 태깅한 형태에서 분석을 먼저 해주시고 제가 일단 네 아까 그 청구항 제가 이거를 한번 품사 태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태수 분석에서는 로봇 카메라와 뭐 로봇 모니터를 포함하는 뭐 이런 것들을 얘들이 이렇게 쭉 명사와 각각의 품사들로 태깅을 해준 것을 가볍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